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들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우리만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던 캐나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신의 집을 부셔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격렬하게 반대하던 그들이 단 하루 사이에 수십 년 살던 보금자리를 내려놓고 한국의 방식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죠. 현지에서도 이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고 캐나다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식사 꼭 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난 올리비아라고 합니다. 전 제 삶에 늘 비관적이었어요. 그래서 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발전 없이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닌데 저는 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하며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소리쳤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동료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올리비아, 너는 힘들지 않아?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였다면 정말로 숨 막혔을 것 같아. 우리 솔직한 말로 딱 정해진 거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도 문제 없는 거잖아. 난 그게 싫어. 내가 딱 주어진 일만 적당히 하면서 살아가는 비겁한 내 모습이 너무 싫거든. 더 알아가고 싶어? 그게 꼭 약이 아니라도 말이야. 그리고 솔직한 말로 우리 캐나다에서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약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지 않아? 그래서 발전 가능성도 낮고 희망도 없으니 내가 더 숨막히게 느끼는 것 같아. 동료는 그저 딱 주어진 이 삶을 만족하며 살라고 했으나 저는 아니었죠. 늘 다른 게 없을지 고민하고 알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우연한 기회 하나가 주어졌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안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건 바로 한국으로 파견을 나가 아시아 시장 프로젝트를 전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제게 도전 정신을 길러주는 것뿐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알려준 소중한 기회였어요. 그렇게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길 결정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성화는 난리도 아니었죠. 올리비아 지금 여기서 연구원으로 잘 살고 있으면서 굳이 먼 타국인 한국까지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아보니까 거기 휴전국이래.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고 하던데 그렇게 위험한 나라를 왜 가는 거야 도대체? 너 충분히 지금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잖아. 엄마 돈 때문에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더는 발전할 게 없거든요. 모두가 아니라고 현실에 대충 만족하면서 사는 이 분위기가 저는 너무 싫어요. 3년만 다녀올게요. 한국 휴전국이라 해도 안전하고 전쟁 그렇게 쉽게 안 나요. 걱정 마세요. 부모님뿐 아니라 할머니까지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물던 시간은 딱 3년이었는데 전 이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느꼈고 제게는 값진 그런 시간이었어요. 사실 전 대학에서 약학을 전공하고 제약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늘 성장하려 노력했던 덕분에 저절로 쌓인 노하우와 경험, 저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제약 시장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기쁨과 업무적인 호기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어느새 결국 저를 또 다른 길로 인도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애정을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죠. 캐나다는 정말 추운 나라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순위에 오른 캐나다는 세상에서 가장 추운 나라 1위라고 할 수 있죠.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은 아부급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부는 툰트라 기후, 남부는 대류성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 영하 6.3도에 겨울 평균이 무려 영하 40도인 곳이죠. 게다가 1947년 2월에는 영하 63도라는 기록적인 기온을 기록한 바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중부지방은 이 정도로 춥지 않으며 여름이 존재하기는 한다는 점이죠. 북부 지역이 유독 살벌한 추위로 유명한데 저희 본가가 있는 곳이라 인접해 늘 추위를 견뎌내며 살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나면 정말 살을 찢어버릴 듯한 매서운 추위가 온 마음을 감싸안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캐나다에 비하면 해가 더 오래 머물러 있고 일상의 여유로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주는 변화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잠시나마 잃고 있던 제 삶의 희망과 활력을 만들어줬습니다. 한국에서는 매 순간 다양한 변화들이 있었고 전 그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우선 제가 가장 피부로 느끼며 실감했던 것은 한국의 매력인 사계절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고 여름과 겨울만 있는 것 같다고 앓는 소리를 냈지만 제 눈에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했어요. 분홍빛 벚꽃이 길거리를 가득 채우는 봄에는 날씨만으로도 사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를 실감했습니다. 해가 내리쬐는 한여름에는 정말 더위가 사람 잡겠구나 싶었지만 주변을 보면 푸릇푸릇한 나무들이 반겨줘 참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죠. 또 단풍들이 물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가을도 매서운 추위로 온몸이 얼어버릴 것 같지만 새하얀 눈을 볼 수 있어 매력적인 겨울까지도 한국에서 사계절을 무려 3번을 보내고 나니 정이 들더군요. 캐나다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었죠. 그간 캐나다 실험실에서 씨름하며 갇혀 지냈던 시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3년간의 생활은 치열했던 저를 잠시 내려놓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늘 직업 특성상 냉철한 판단을 하고 냉정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늘 차가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정말 따뜻함을 많이 느껴서 그런지 제법 한국 사람들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생활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즈니스 때문에 간 것이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연구 탓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늦은 밤까지 연구를 하고 있던 중 도저히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바로 그때 한국인 동료가 제게 다가왔죠. 올리비아 연구 정말 힘들죠? 우리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달을 몇 년을 고생해서 연구해봤자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슬픈 직업 아니겠어요? 결국 결과만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끔은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옆에서 함께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요. 다들 어떻게든 이쓴 고비를 맛보면서도 이겨내고 있는 거니까 저도 그들을 보면서 힘을 내거든요. 올리비아도 이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만큼은 우리 모두 다 같은 동료니까 저희를 보고 힘내면 좋겠어요. 올리비아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제가 캐나다에서 연구를 실패하고 좌절하면 더 노력해봐라 할 수 있다 했으니 해낼 거다 등의 감정이 없는 위로를 들었는데 여기 한국에 와서는 정말 위로다운 위로를 들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진작에 무너졌을 텐데 한국 동료들 덕에 제가 이만큼 견디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렇게 저 신경 써서 찾아와 준 것도 아주 고마워요. 제 표정이 조금만 안 좋아도 한국 동료들은 하나둘 저를 찾아와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위로의 방식도 모두 달랐어요. 누군가는 제게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누군가는 달콤한 초콜릿을 주며 이걸 먹으면 기분이 풀릴 거라고 했죠. 한국의 문화와 감사한 성향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지낼 수 있는 사내 기숙사를 제공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출퇴근도 용이하고 돈도 들지 않으니 그저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기숙사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사방이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차 있던 이곳은 자연과 어우러져 살던 캐나다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었죠. 제가 한국에 온 걸 후회한 적이 없었는데 이 답답함을 느끼면서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 씨, 혹시 사내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 숙소를 구하려면 좀 어려울까요? 온종일 회사 안에 그리고 빌딩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라 숙소 앞에 공원도 있고 그런 곳에서 지내고 싶거든요. 단기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회사 근처에 공원 있는 곳도 있고 제가 구하는 거 도와줄게요. 전 한국인 동료 수지 씨의 도움을 받아 회사 근처로 집을 얻기로 했어요. 연구가 중요한 만큼 제 컨디션도 매우 중요하기에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전 돈을 내더라도 나가서 내 보금자리를 구해 살자는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수지 씨의 도움을 받은 덕에 생각보다 빨리 집을 구하게 되었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회사랑 도보 6분 거리인데 공원도 있어서 제가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기 편했습니다. 공원이 앞에 있으니 빽빽한 고층 빌딩 뷰가 아니라 푸릇한 공원의 뷰를 볼 수 있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서울 도심에서 자연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정도여도 충분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의 겨울이 찾아왔어요. 서울은 유독 추운 곳이라 유명하던데 캐나다에 비교하면 별것도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겨울은 겨울이라고 엄청 추웠어요. 옷을 껴입고 두꺼운 패딩까지 입고 늘 그렇게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를 가면 아주 따뜻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만의 방법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니 한국 회사의 난방시설은 캐나다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추우면 난방을 틀었고 그 공기의 온도로 몸을 녹이는 방식이었죠. 따뜻하긴 하나 공기가 쉽게 건조해져서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마르기도 했어요. 회사가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데 건조한 게 심해서 목도 따끔거리고 피부에 하얗게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이거 어떻게 극복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한국 직원 수지 씨는 작은 물병 같은 걸 가지고 오더니 쓰라고 했죠.
이건 한국의 책상용 가습기예요. 물만 갈아서 넣어주면 계속 작동할 수 있으니까 쓰세요. 확실히 이걸 책상에 두고 안 두고의 차이가 엄청 커요. 저는 코 건조하면 코피가 자주 나서 항상 가습기를 생활화하거든요. 여유분이 있으니 이건 올리비아가 써요. 책상용 가습기는 제게 꽤 신선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직원들 책상에 저마다 이 가습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직원은 캐릭터가 있고 또 어떤 직원은 생수를 넣어서 쓰기도 하고 미니 가습기를 쓰기도 하고 취향에 맞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수지 씨에게 받자마자 가습기를 켜고 일을 시작했고 확실히 목이 따끔거리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캐나다에도 있긴 한데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그 뒤로 집에도 적당한 사이즈의 가습기를 사서 두고 회사에서는 늘 책상용 가습기를 사용했습니다. 역시 한국만의 특이한 문화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고 알아갈수록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따뜻하고 좋았지만 퇴근하고 집만 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온 집안에 냉기가 흐르는 게 밖보다 집이 더 추운 느낌이 들었죠. 이날은 서울의 최강 한파로 뉴스까지 나왔던 날이라 유독 더 추웠고 도저히 이 집에서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마트를 갔습니다. 가서 쓰던 것보다 더 두꺼운 이불과 개인 라디에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라디에이터 사용을 집집마다 꼭 하는 편이라 낯설게 느껴지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다만 연구원이라는 직업병이 발동했습니다. 연구원 특유의 분석적인 성향 때문에 저는 이불의 보온력과 라디에이터의 전력 소비량까지 꼼꼼히 하나씩 따져가며 구매를 하느라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당장 이불을 펼치고 구매한 라디에이터를 켰어요. 딱 그 열이 전달되는 공간까지는 따뜻했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닥이 그야말로 냉골이라 아무리 따뜻한 열을 쐬고 바람을 맞아도 추웠습니다. 당장 이 찬 바닥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았죠. 캐나다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난방인데 한국은 난방 자체가 엉망이라 생각했어요. 맨발로 딛기에는 너무 발이 시려울 지경인 차디찬 바닥을 한국 사람들은 신발도 안 신고 어떻게 버티며 살고 있는 건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없고 부족하니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죠. 추운 온도 속에서 갇혀 살던 저는 제 생활 공간 자체가 아주 엉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을 하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추울 걸 알기에 집에 가기 싫어졌죠. 이러다 진짜 크게 아플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에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에 잠에서 깨버렸고 온몸에서는 오한이 오듯 뼈마디마디 저리 타고 시렸어요. 이불을 아무리 덮고 라디에이터를 켜둬도 덜덜 떨리는 몸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혹시 몰라 체온을 재보니 38도로 고열이 나고 있었죠. 당장 병원을 가야 하는데 힘도 없고 병원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곡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서 늦은 새벽이지만 전 한국 동료 수지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지 씨 자고 있었죠? 정말 미안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열이 심하게 나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병원 좀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올리비아 괜찮아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걱정 말고 있어요. 그렇게 한국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을 급하게 가보니 몸살 감기가 아주 지독하게 왔더라고요. 링거를 맞고 약 처방을 받고 집으로 왔는데 유독 냉기가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 저를 침대에 눕히고 한국인 직원 수지 씨는 그랬어요. 올리비아, 그런데 왜 보일러도 안 틀고 이러고 있어요? 엄청 추운데 안 추워요? 이러니까 몸살이 왔지. 세상에 이 추운 날에 보일러를 안 틀다니 바닥이 완전 냉골이 따로 없네요. 수지 씨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보일러가 뭔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올리비아, 이게 보일러예요. 온도 써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실내 온도를 이 온도로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23도에서 24도 정도 해두면 딱 적당해요. 한국은 겨울철에 이 보일러를 이용해서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이걸 몰랐으니 여태 얼마나 춥게 지냈어요. 병이 안 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네요. 그랬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신기한 문화인데 온돌 문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보일러를 잠시 틀어만 둬도 바닥이 아주 따뜻해져서 포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몰랐던 난방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플 때는 몰랐는데 좋아지고 보니 연구원인 제가 왜 이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을 몰랐을까 싶어서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집을 구할 때 외국인인데 왜 설명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추후 알고 보니 오해가 있었습니다. 중개사분도 집주인도 모두 제게 설명을 해줬는데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지금은 보일러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기능도 알았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일러 작동이 미숙해 동료들은 하나하나 제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는 진짜 예술이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는 제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도를 조금만 높여도 나중에는 바닥에 앉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 뜨거울 지경이었죠. 보일러를 사용해본 제 느낌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밖에서 온 몸이 꽁꽁 얼었는데 갑자기 봄이 온 겁니다.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봄이요. 그렇게 전 퇴근하면 집으로 와서 따뜻한 맨바닥에 몸을 지지고 누워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허리와 목에 무리가 많이 가서 가끔 통증이 있었는데 온돌에 누워서 지지고 나면 허리 통증이 조금 덜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었는데 수지 씨의 도움 덕분에 제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던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 한국에 와서 따뜻한 온기와 정을 많이 느꼈어요. 몸이 다 좋아지고 꼭 보양식을 먹여준다고 신신당부했던 한국 동료 수지 씨와 저는 오리백숙을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오리백숙을 본 적도 먹은 적도 처음이었지만 진짜 깊은 국물 맛이 기가 막혔어요. 몸이 추운 날에 따끈한 국물도 좋았지만 안에 몸에 좋은 약재들이 한가득 들어있다고 했죠. 딱 몸이 건강해지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덕분에 보양식으로 보양도 제대로 하고 마음까지 든든하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과연 이 배려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며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몸이 괜찮아지니 전 또 다시 호기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이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생겼죠. 특히나 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몸속까지 스며드는 방식은 마치 따뜻한 백숙 국물을 먹었을 때랑 비슷했거든요. 이때는 미처 몰랐지만 제가 이 호기심이 들었던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온돌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학문적 연구로 이어졌고 알아갈수록 온돌의 원리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닥 전체에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열기가 인체의 혈액순환에 분명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 판단하고 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퇴근 후 잠들기 직전에 바닥의 온도를 측정했어요. 이건 각 구역별 열분포도를 그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내내 이 연구에 매진해온 결과 확실한 것을 알아냈어요. 온도를 사용했을 때 인체의 혈액순환에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것이었죠. 캐나다에 계신 저희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무릎이고 허리고 안 아픈 관절이 없으신데 날이 추워지면 그 통증은 더 심해졌죠. 그럴 때면 억지로라도 사우나를 가서 따뜻한 온도를 느끼고 오셨는데 딱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온돌이겠다 싶었습니다. 어느덧 일상생활도 어려워지셔서 이제는 사우나도 못 가시는 저희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고생을 하셨기에 노년은 편히 지내길 바랄 뿐이었죠. 그러나 혹한기의 캐나다는 너무 살벌한 추위라 할머니께서 견디기엔 가혹한 날씨였습니다. 늘 이 고민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바로 이 온돌이면 정말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전 혹시나 싶은 마음에 실험실에서 약물의 인체 흡수율과 그 효과를 연구하던 경험을 살려 온돌의 열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약물을 연구하듯 아주 꼼꼼하게 데이터를 수집했고 날을 새면서까지 집중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온돌 열기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바닥의 온기가 전신을 따뜻하게 데우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을 촉진시켰죠. 분명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연구를 거듭할수록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수면의 질도 높아지는 이 온돌의 과학적 원리는 파악하니 놀라웠어요. 이건 분명 할머니와 같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확신했고 어쩌면 답이 없다던 할머니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 싶었죠. 기존 약물 치료와 함께 온돌의 온기를 활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연구원으로서의 이것은 단순한 가설 이상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이 관절들의 강직을 풀어주고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전 3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다시금 결심을 했습니다. 곧장 이렇게 캐나다로 가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온돌 문화를 꼭 캐나다에 있는 본가에 도입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그렇게 전 파견이 끝나 캐나다로 돌아왔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온돌 문화를 도입할지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상 돌아와 보니 정말 살벌하게 춥다는 것도 느껴지고 온돌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확연히 알겠더라고요. 늘 사용하던 라디에이터에서 나오는 건조한 열기는 온기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3년간 저는 한국의 겨울에 매번 누렸던 그 따뜻한 온도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따뜻한 잠자리로 제공해주고 싶은데
온돌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온돌 설치가 가능한지 물었지만 캐나다에는 그 어떤 곳도 가능하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온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고 시스템도 모르겠는데 이걸 당장 어떻게 설치해요? 그건 한국이나 쓰는 거겠지? 우리 캐나다에서는 그런 거 없이 여태 살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못 해주고 우리가 못하면 캐나다에 할 수 있는 작업자는 없을 겁니다. 포기하는 게 좋겠어요. 돌아오는 대답들은 너무 답답했어요. 차라리 제가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내내 한국을 떠올리니 마치 고향의 맛이 그립기라도 하듯 한식이 좀 먹고 싶어서 한인식당에 갔어요. 거기서 한식을 먹는데 우연히 한국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들은 건축가와 설계사들로 보였고 건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을 딱 스치고 가는 게 있었습니다. 저들은 한국인이고 어쩌면 온돌 설계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전 무작정 그들의 테이블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원 올리비아라고 하는데요. 저 혹시 다름이 아니라 제가 대화를 살짝 듣게 되었는데요. 혹시 한국 온돌을 저희 본가에 설치하는 작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한국에 가서 3년간 프로젝트를 하다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그 온돌을 잊지를 못하겠네요. 집에 편찮으신 할머니도 계셔서 꼭 온돌 설치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말을 하자 한국인 남성 3명은 순간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캐나다에서 한국 온돌을 설치해달라고 제안할 줄은 몰라서 잠깐 놀랐네요. 그런데 이거 정말 우연치고 너무 운명 아닌가요? 알고 보니 그들은 유럽 쪽의 온돌 보급 프로젝트를 시행하려고 유럽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찾던 사람들이었죠. 다만 첫 시작이 중요하기에 어디서 할지 고민하던 찰나였다길래 적극적으로 캐나다를 추천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온돌을 설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보다 현실은 아주 복잡했죠. 그렇다 보니 개별 가정이 아닌 지역 단위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타국에서 한국 온돌을 설치한다는 게요. 그래서 개별 가정으로 갈 수는 없고 무조건 이거는 지역 단위로 가야 저희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자재 운반비, 인건비 이런 걸 고려해보면 한 가구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만약 지역으로 묶어서 가능하다면 그건 저희도 좋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이라 반박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 동네 이웃들을 모두 모아 설득을 시켰습니다. 왜 이걸 설치해야 하는지, 얼마나 좋은지 등을 아주 상세히 A4 용지에 뽑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랬어요. 이건 단순히 따뜻한 집바닥만이 아니에요. 사우나들 가셔서 따뜻한 온기 느끼고 오시곤 하죠? 그 따뜻한 온기가 온종일 집에 있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 사우나처럼 습하거나 건조하지도 않아요.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고 있으면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줘서 통증에도 예민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고요. 전 한국에서 이걸 느끼자마자 저희 할머니를 생각해서 무조건 도입을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설마 이걸 놓치지 않으실 거죠?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말을 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올리비아 그래 알았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솔직히 난 좀 그렇네. 여기 보니까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수백 년 동안 여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변화를 줘야 할까? 내 생각에는 전통을 중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여태 온돌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필요한 이유도 정말 모르겠고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 대화를 해보니 답이 딱 나왔어요. 저 역시 겪어보기 전까지 온돌의 순기능을 제대로 몰랐지만 겪어보고야 극찬을 하는 입장이었죠. 그러니 이웃들과 가족들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들도 이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였죠. 전 한국 직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무조건 지역 단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질게요. 다만 저희 집 먼저 설치를 해주세요. 100마디 말보다 온돌이 뭔지 딱 한 번이라도 느껴보면 지역 설치는 전혀 문제 없을 거거든요. 그랬다가 다들 안 하신다고 하면 우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걸 다 책임질 거예요? 그 집에 먼저 시범 설치를 해달라는 건데 이러다 일날 것 같은데 영 찜찜하네요. 작업자분들의 우려를 잘 알기에 전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진다고 큰 소리를 딱 치고 본가의 시범 가구로 선택해 설치를 했습니다. 할머니 역시 끝까지 반대를 하셨기에 집에 설치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전 그런 할머니를 끝까지 겨우 설득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국 전문가들은 캐나다 건축 규제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설치 작업을 시작했어요. 전 단순히 본가의 난방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도 생각고 있었기에 정말로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 끝에 드디어 본가에 온돌이 설치되었고 그 첫날의 감동은 생생합니다.
캐나다의 건축 규제를 살리면서도 정말 온돌의 장점을 그대로 녹인 한국 전문가들의 실력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렇게 온돌을 이용해 본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세상에 올리비아, 정말 온돌 예술이잖아? 자는 내내 한 번도 추위에 떨지 않고 정말 따뜻하게 푹 잤어. 원래 뒤척이면서 엄청 깨고 추워서 깨고 그랬는데 이렇게 포근한 온도가 있을 수 있지? 그래 나도 맨바닥에서 자보라길래 허리 지지면서 잤는데 글쎄 아침에 뻐근하지도 않고 통증도 평소보다 덜해서 오늘 외출할 수 있겠더라. 이게 바로 제가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너무 뿌듯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얼마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보니 다들 너도 나도 저희 집으로 와서 온도를 경험하고 가셨습니다. 이거 정말 따뜻하다. 뜨거운 바람도 아니고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공기 자체가 따뜻해지네. 너무 좋다 이거. 이웃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각각의 가구에 온돌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전통 난방 방식에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지만 온돌의 순기능을 누려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이죠. 전 연구원으로서 체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난방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받아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의학적 가치로 입증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혹한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모두의 시험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적인 추위로 뼈가 시리도록 추웠는데 저희 동네 분들은 모두 집안에서 따뜻한 온기를 누리고 계셨어요. 벽난로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니 관리할 필요도 없고 건조한 라디에이터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온 집안에 온기가 가득 퍼지는 이 온돌만이 낼 수 있는 온도는 그야말로 예술이라 생각해요. 결국 입소문이 제대로 퍼져 많은 사람들이 온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온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새로운 형태의 주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이웃들도 이제는 저희 집에 방문하면 너무 좋아하고 다들 거실 바닥에 그냥 누워서 지지고 맨발로 걸어 다니며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태어나 가족들에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행복을 캐나다에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온돌의 과학적 연구와 보급에 아주 힘을 써서 널리 알릴 것입니다. 이탈리아 토리노, 모니코에 있는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국에서 이사를 왔던 한 한국인 가족이 있습니다. 이 한국인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어 마을 곳곳에 배포하기 시작했고 한국인 가족의 첫째 딸은 마을에 있던 한 고등학교에까지 발길을 옮겼는데요. 이에 이탈리아 지역 방송사들은 앞다투어 이 가족들을 취재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국인 가족의 막내 아들은 이탈리아 남학생들과 말다툼까지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토리노 모니코의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 모니코에 살고 있는 카테리나 베르나르디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둘도 없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한국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싫어하기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잠깐 지냈던 시절, 기억에 안 좋은 경험들 때문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직업 탓에 잠시 중국에서 지내왔어요.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살아야 하니 아는 친구도 없고 외로움에 괴로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은 바로 중국인들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었던 탓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아야만 했는데요. 정말이지 그들은 너무나도 더러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씻을까 말까였죠. 그 때문에 여름철 함께 엘리베이터라도 타면 지독한 악취로 인해 너무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마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무단횡단은 기본이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도무지 조용히 할 줄을 모르는 예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한국 사람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한국이 지금처럼 유명할 때도 아니었고 저에게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중국인처럼 각인돼 버렸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못난 생각이었죠. 같은 아시아 사람이어도 완벽하게 다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저희 집 옆에 한국인 가족이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온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들이 한국인일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그날 아침 창문 밖으로 북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새 이웃이 누구일까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침대 옆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저의 표정은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얗지 않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맞습니다. 우리 옆집에 이사 온 가족은 백인이 아니라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의 도착은 제게 충격이었고 멘붕 그 자체였죠. 중국에서의 끔찍했던 악몽이 되살아나는 건 아닐지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 순간 검은 머리를 가진 한 남자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저도 모르게 쾅 소리가 나도록 창문을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제 마음의 문도 닫아버렸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시아인들이 우리 옆집으로 왔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옆집에 이사 왔던 검은 머리 남자아이는 제가 누구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 있죠. 저희 옆집에 이사 온 한국인들은 저희 마을에 굉장히 특별한 가게를 차렸었어요. 한국에서는 흔하다는 분식 가게라고 했는데 이 가게에서 파는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가게를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너무 생소했던지라 온 동네가 이 가게의 존재로 떠들썩했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음식은 제가 태어나서 눈으로 본 적도 없었고 먹어본 적도 없던 낯선 음식들이었거든요. 김밥, 떡볶이, 김치전, 오뎅, 튀김 같은 음식들이었죠. 당연히 저희 마을 사람들은 저 낯선 음식들에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음식을 한 번은 사 온 적이 있으셔서 집에서 먹어보게 되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저희 마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맛보다 이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인기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배달 시스템이었죠. 저희 이탈리아에는 배달 문화가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은 식재료를 사려고 주에 한 번 날을 잡아 차를 움직여 큰 마트로 가거나 식당을 찾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가족은 전단지를 만들더니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이 전단지에는 배달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 음식이 필요하면 전화만 달라던 거였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죠. 아니, 이게 가능한가? 배달이라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밤에도 배달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밤이 아닌 새벽에도 배달이 가능할 정도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심지어 24시간 영업을 하는 가게도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배달 어플로 매장과 음식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제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한국인 가족으로 인해서 저희 학교까지 방송국에서 찾아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던 이유는 이 한국인 가족분들 중에 첫째 따님이 학교에 오면서였죠. 한국인 가족분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가게를 운영하셨었고 첫째 따님, 그러니까 이은진이라는 언니, 그리고 동생이었던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준호가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학교에 등교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반에 외국인 전학생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전학 왔다는 소리에 대번에 저는 그 한국인인가 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죠. 그는 한국에서 온 이준호라는 이름을 가졌던 남자아이였어요.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로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요. 해봤자 그저 창문으로 눈 한 번 마주친 사이가 전부인걸요? 저는 학교에서 준호를 마주칠 때마다 준호는 우물쭈물대는 모습을 보이곤 했어요. 제게 뭐라고 말이라도 걸고 싶은 모습이었죠. 저는 그런 준호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별로 말을 섞기 싫었기 때문에 준호와 마주칠 때면 일부러 쌩안이 지나쳐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냥 그 친구와 조금이라도 엮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못된 마음을 먹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제게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한국인 가족이 우리 동네와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어떻게 180도 변하게 만들었는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아주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그날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창문 바깥으로 비둘기를 구경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더군요. 우리 학교가 더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을 아우르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다면서 학교 구성원으로 유색인종을 채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싫다기보다 굳이 상관은 없었습니다. 누가 학교에서 뭘 하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외부인이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일 우리 옆집에 있는 한국인 가족 중 한 명이 학교 구성원이 된다면 그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옆집에 사는 이웃이면서 저와 같은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과 제게 치근덕댈 게 뻔하니까 말이에요. 중국인들을 대면해본 이상 그건 아주 상상만으로도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발 누구건 그 한국인 가족 중 한 사람만 아니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신은 무심하셨죠. 바로 한국인 가족분 중 첫째 따님이 우리 학교의 급식 영양사가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어머니로부터 말이죠. 어머니께선 이웃분들을 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 좋겠다며 제게 환히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불만이 가득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학교 급식 맛이 이상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어머니께 집에서 점심을 싸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점심을 싸가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탈리아에선 각자 외부 음식을 포장해 와서 먹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유럽 국가 드라마나 영화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럽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학생들이 항상 갈색 봉투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 거기 안에 외부 음식을 가져와서 운동장이나 학교 캠퍼스에서 먹는 모습 말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그래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은 학교 급식이 그렇게 맛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무척 성의 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급식을 선호하지 않아요. 학생들 먹으라고 내놓은 음식임에도 만들어지지 않고 아예 냉동식품을 주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하지만 저는 급식의 맛이 없을지언정 어찌됐든 돈을 내고 먹는 음식이니 꾸역꾸역 먹던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식사야 대충 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젠 정말 급식을 먹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이죠. 이탈리아인도 맛없게 만드는 급식을 한국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저의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이웃집 언니가 급식 영양사가 되고 나서 우리 학교 급식은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죠. 먼저 메뉴에는 종종 한식이 포함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영양소가 고루 배분된 식단 덕분에 더 건강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동 피자나 포테이토 대신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메뉴가 등장했거든요. 처음엔 모두가 거부감을 가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한 입 먹어본 이후 학생들은 미친 듯이 숟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런 맛은 처음이라며 추가 배식을 받는 친구들도 보였어요. 선생님들은 이를 바라보시면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라고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원래는 급식판에 감자튀김과 미지근한 우유, 빵, 케첩만이 올라왔어요. 아마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식단이겠죠? 심지어 배식도 던지듯이 대충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당시 급식은 도대체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식단이었습니다. 고기라던가 채소라던가 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항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탈리아 영양사는 코웃음을 치면서 대답했습니다. 감자튀김은 감자로 만들었으니 채소이고 케첩도 토마토로 만들었으니 채소예요.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그냥 도시락을 싸와요. 지금 식단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당을 바로 나가버렸죠. 정말이지 학생들이 섭취할 영양소 균형 따위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 무심한 학교였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않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된 부모님들이 나선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가진 학부모들이 이를 학교 측에 항의하면 학교에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을 내놓기만 하죠. 어찌됐든 한국인 언니가 오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다 합쳐서 2-3가지 종류의 음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적어도 4-5개의 음식이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요즘은 6가지 정도의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또 확실히 이전보다 고기, 기름진 음식이 덜 나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학생들은 갑자기 급식이 새롭게 바뀐 게 놀랍다며 매우 좋아하는 모습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은 새로 바뀐 학교의 급식이 미쳤다며 급식 사진을 찍어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도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깜짝 놀랐죠. 매일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이해가 가는 게 저도 그 식단이 가끔 나오는 특별식인 줄 알았어요. 일부러 급식 영양사가 새로 바뀌고 학교에선 여론을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우리 학교에 새로 왔던 한국인 영양사 언니는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일주일치 준비될 음식들을 안내판에 미리 알려주었고 또 각 음식들의 영양소와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몸에 이로운지까지 꼼꼼하게 적어 학생들이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모든 학교가 이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양사 언니도 한국의 시스템을 그냥 접목한 것뿐이라고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기본 급식 구성에 가끔 디저트까지 함께 주는데 정말 디저트 나오는 날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한 번 나오니까 또 디저트가 언제 나오나 기다려지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러한 변화로 학교는 지역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몇몇 방송사에서는 저희 학교 급식을 소개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가 비교되면서 그들도 급하게 한국인 영양사를 채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 가게로 대박이 났고 학교는 큰 따님이었던 은진이 언니가 학교 영양사로 오면서 학교도 큰 이슈를 불러온 것이었죠.
은진이 언니는 방송국 촬영 왔던 인터뷰에서 한국처럼 여러 가지 반찬이라고 불리는 것을 메뉴에 넣는 것이 핵심인데 이 반찬들이 다양한 영양분들을 채워줄 수 있고 이건 한국에서 너무 당연한 거라면서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이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이건 완전히 혁명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매일 같이 이런 급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나 부럽더군요. 게다가 이런 급식을 돈 내고 먹는 것이 아닌 모두 국가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무료라는 점도 신세계였죠. 학교에선 카메라가 자주 보였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나온 기자들은 앞다투어 한국식 급식을 취재하기 위해 마이크를 내밀었죠. 그도 그럴 것이 완전히 센세이션한 변화였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영양사 언니의 부모님이 운영하셨던 분식가게 역시 배달이라는 특별한 문화를 마을에 시도했으니 이 역시 지역 방송국들은 취재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말 그대로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점심시간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수업 마치기 전 오늘 급식 메뉴가 무엇인지 안내판을 보고 오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학생들이 돈을 내고도 급식을 잘 먹지 않아 매번 급식실이 횡비어 있었는데 이젠 꽉 차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가 됐어요. 특히 더 먹으려고 추가 배식을 할 때 그 모습이 정말 특별했죠. 건강은 물론 맛까지 다 잡으면서 학교의 전반적인 급식 수준이 아주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급식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랐고 이 부분에 소홀했던 점이 부끄럽다고 더 노력하겠다는 공지를 띄웠죠. 학부모님들 역시 좋은 반응을 보이셨어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주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다. 우리 아이가 전과 다르게 키도 더 큰 것 같고 건강해진 것 같다. 와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학교만 변화가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한식이 급식에 나오다 보니 한식의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이 집에 가면 같은 음식을 해달라고 했나 봅니다. 어머니들은 골머리를 앓았죠. 이 때문에 늘 옆집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는 학교 어머니들이 늘 찾아가 한국 음식은 어떻게 만드는 건지 배워가곤 하셨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온 동네가 다 한식에 미친 줄 알았을 정도였다니까요. 심지어 저는 한 달 내내 한식만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된장찌개부터 김치찌개, 부대찌개까지 온갖 찌개 종류는 다 먹어봤어요. 한 번은 한국식 냉동 만두에 빠져서 가끔 장을 보러 가면 냉동 만두만 10봉지를 사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때문인지 저도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군것질을 좋아하는 편이라 한국의 유명한 과자들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한국 라면도 장난 아니게 맛있었죠. 원래 매운 걸 못 먹는 편인데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다 보니 내성이 생겼는지 매운 소스를 한 봉지 다 넣어도 이젠 괜찮다니까요. 처음엔 반도 넣지 못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모두 저희 마을로 이사온 한국인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인들이 유명해진 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중국대의 기억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이 저와 같은 반이었으니까요. 준호는 한순간에 인기 스타가 됐습니다. 제 입장에선 좀 그랬죠. 솔직히 말하자면 탐탁치 않은 친구가 인기가 많아졌는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준호는 매번 겸손하게 지낼 뿐 새로운 은진이 언니 덕분에 학교가 유명해지고 급식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별다르게 뽐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더 난리였거든요. 확실히 준호는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겪어보니 제가 중국에서 만났던 중국인들과는 아주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항상 깔끔하고 청결했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또한 늘 준호는 꾸밈 없이 솔직했었고 그것도 모자라 늘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거든요. 늘 쌀쌀맞게 저는 대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친절한 모습만 보여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점점 닫혔던 저의 마음이 열렸던 탓일까요? 아니면 분위기 때문일까요? 왜인지 학교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분위기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까워져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 변화한 급식 덕분에 저는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실은 아주 왜소한 체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너무 마른 것이 심한 콤플렉스였죠. 주변 친구들을 따라서 러닝도 하고 요가와 같은 운동들도 했는데 워낙에 말랐던 터여서인지 저는 건강한 몸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체력도 매우 약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몸매를 가진 친구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비교가 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 여자도 완전 마른 체형의 사람이 비만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에 못지않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내색하려고 들면 오히려 넌 축복받은 줄 알아. 혹은 누구 놀리니? 이런 식의 반응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건강과 영양소를 고려해 잘 짜여진 식단을 매일 먹다 보니 전 확실히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단 자체가 건강해서 그런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오히려 체형이 좋아진다는 편에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음식만 보면 솔직히 체격과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었는데 지금은 맛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맛이 들리기 시작했죠. 확실히 키도 컸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중국에서의 기억 때문에 그렇게 피해만 왔던 준호와 가까워지게 된 사건을 마주했거든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악동이라고 불렸던 마이클을 포함한 못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곤 했죠. 마이클은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말로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학교 끝나고 좀 놀자는데 싫어? 야, 그나마 나나대니까 너랑 만나준다고 하는 거야. 너 같은 게 어디 평생 남친이나 만들 수 있겠냐? 그 친구들의 놀림은 저의 외모와 제가 가끔 어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고, 어느 날은 사물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어놓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을 건드렸다간 집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매번 침묵으로 응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학교가 끝난 후 저는 평소처럼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면서 저는 항상 긴장하곤 했죠. 그 골목은 늘 조용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어 마이클이 저를 괴롭히기에 완벽한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친구들과 함께 저를 애워쌌죠.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악랄해 보였고 저는 티내지 않았지만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제게 다가와 저를 뒤에서 껴안더니 조롱을 하기 시작했죠. 야, 좀 놀자니까? 왜 자꾸 우리를 피해? 너도 솔직히 좋잖아? 누가 널 이렇게 안아주겠냐? 마이클의 말에 친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마이클은 저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알겠다, 조치해주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어떤 조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니까요. 부모님에게도 말하지도 못했고요.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은 제 팔과 다리를 한 사람씩 잡아채기 시작했고 제 가까이에 마이클이 다가와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가 제 입까지 막고 있었으니 어쩌지도 못했어요. 눈을 질끈 감았던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낯선 외침이 들렸고 눈을 뜨니 제 눈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준호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망설임 없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클과 친구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당장 카테리나를 놔줘 라면서 소리쳤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매우 단호했고 늘 상냥하고 친절하기만 했던 준호의 태도는 결연했습니다. 준호의 등장으로 마이클과 그의 친구들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준호는 이미 학교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으므로 준호가 누구인지 다 알았죠. 마이클 일행은 왜 네가 여기에 끼어드냐면서 별일 아니니 가라고 했지만 준호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준호는 체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마이클과 그 친구들도 준호에게 함부로 덤비려들지를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준호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얘한테 지금 사귀자고 고백하고 있던 건데 네가 왜 끼어들어? 남의 연애사에 상관 말고 너 가던 길 그냥 가.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마이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카테리나 나와 사귀는 거 몰랐어? 니들이 감히 내 여자친구한테 손을 올려? 죽고 싶어? 그 말을 들은 마이클과 그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더군요. 그러더니 내 참 똑같은 고만한 놈들끼리 참 좋겠다 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 도망갔습니다. 덕분에 저는 그쯤에서 그만하고 준호로부터 구출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끝이 찡할 정도로 말이에요. 준호는 저의 눈을 보면서 괜찮니? 라며 걱정해 주었고 저는 준호의 말에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준호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었죠. 여태껏 저는 준호를 무시하고 피했는데 준호는 그동안의 일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진실된 고마움을 느꼈으며 과거에 제가 준호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시간을 후회했죠.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정말이지 더 일찍 친해졌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부터 준호는 그저 제 이웃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저의 보호자이자 저의 남친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건넬 수 없었지만 준호는 여자친구 대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렇게 준호와 저는 골목을 벗어나며 서로 집으로 가는 길 긴 대화를 나누었죠. 준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 자신을 찾으라며 저에게 자신이 항상 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면서 과거의 행동과 말들을 모두 사과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못된 마음을 준호에게 말하면 돌아서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준호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며 사실은 아버지를 통해 옆집 아저씨가 너에 대해 이야기해줘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 신경 안 쓰는 듯 했지만 계속 지켜봤었다고요. 이 사건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준호는 둘도 없는 저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되어 있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준호와 그의 가족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준호와 저는 가까워졌고 그렇게 한국인 가족분과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말에 준호와 만나려고 옆집을 갔었어요. 한국인 아저씨와 아주머니께선 저를 보고는 왔냐면서 아주 반가워하셨습니다. 정말 인자한 미소로 웃으시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머니의 요리 솜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주머님의 솜씨를 지금 우리 학교 영양사로 있는 은진이 언니가 그대로 학교에까지 전파하고 있는 거구나 싶을 정도였죠. 이제 그 한국인 가족은 단순히 옆집 사람들이 아니라 저의 진정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선 싫다고 피하던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모습을 보곤 놀라워하셨죠. 같은 아시아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다를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나라가 달라도 성향이나 성격, 습성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난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준호를 비롯해서 은진이 언니와도 많이 친해져서 자주 놀러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공부했죠. K-팝은 물론이고 전통 문화와 전통 음식,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도 접했습니다. 하루는 한국 영화를 몰아보느라 늦게 자서 어머니께 혼난 날도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은진이 언니한테 음식을 배우면서 직접 한식을 만드는 것에 취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선 부엌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며 매번 잔소리하셨지만 그러면서도 바뀐 저의 모습이 나쁘지만은 않은 듯 보이셨어요. 아버지는 살다 우리 딸이 만든 요리를 먹어보게 될 줄 몰랐다며 호탕하게 웃어 보이셨죠. 저는 매일매일을 즐기게 되었으며 준호와 함께하는 등하굣길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점심시간과 등하교 시간은 이제 제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전의 카테리나가 아니라 완전 다시 태어났죠. 한국인 가족 덕분에 제 삶은 전보다 훨씬 풍부해졌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쑥스러운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사연을 적는 김에 이 자리를 빌려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인 가족들 덕분에 제 삶에 많은 것이 변했으며 한국인 가족분들의 등장으로 우리 마을과 학교에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어 더 활발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가득하니까요. 방학이 오면 저는 준호와 함께 한국을 여행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이 빨리 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 가족분들의 등장으로 정말 마을에 큰 변화가 있었네요.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신기한 문화들로 느끼고 있다더라고요. 배달도 그렇고 아이들 영양에 맞는 급식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여하튼 사연 보내주신 카테리나 베르나르디 씨의 사연 정말 감사드리고 멋진 한국인 남자친구 생기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그리고 새로 오신 서수연 아나운서분께서 응원의 댓글 감사하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물러가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